안녕하세요. 앞에서는 임금 통계 조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제 이 통계표가 보여주는 한국의 실질 임금의 장기적인 추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1은 가장 하위 소득 계층인 비숙련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을 나타내는 세 가지 실질 임금 지표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우선 실선으로 표시된 것은 도시의 비숙련 노동자 명목 임금을 소비자 물가지수로 나누어 구한 실질임금 지수입니다. 이것은 1910년부터 1960년까지 정체하다가 이후 반세기 동안 빠르게 상승했습니다. 둘째, 파선은 농업 노동자들의 명목 임금을 최소 생계비로 나누어 구한 후생 비율을 보여줍니다. 여기에서 최소 생계비란 노동자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9가지 소비재로 이루어진 재와 꾸러미를 사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후생 비율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소비재 꾸러미를 몇 개 살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후생 비율 계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차명수 교수가 2015년에 Economic History Review에 게재한 Unskilled Wage Gaps, Wage in the Japanese Empire라는 논문을 참조할 수 있습니다. 만일 후생 비율이 1이라면 노동자들이 겨우 죽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상태를 빈곤선이라고 합니다. 1910년대 우리나라의 후생 비율은 1.33이었습니다. 그림 1에 제시된 쌀 임금은 조선 후기에 큰 폭의 실질임금 하락이 일어났음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수입이 18세기, 19세기에 이렇게 많이 감소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쌀 임금은 일당이며 노동자들의 연간 수입은 여기에 연간 노동일수를 곱한 것과 같으며 실질임금 하락은 노동일수의 증가를 가져왔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중세와 근대 초기의 영국에서도 인구 변동에 따라 실질임금이 큰 폭으로 하락했는데 실질임금이 하락 또는 상승할 때는 노동일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노동 공급 곡선도 영국과 마찬가지로 음의 기울기를 가지고 있었다면 연간 수입은 실질 임금보다 느리게 하락했을 것입니다. 그림 1에 따르면 쌀 임금 하락은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멈췄습니다. 쌀 임금 및 기타 실질 임금 지수는 식민지기와 해방 후 혼란기에 정체한 뒤 1960년경부터 빠르게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장옥 교수는 2017년에 경제학 연구에 그것이 경제학의 눈으로 본 식민지 근대화론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하였는데 이 논문은 식민지기의 기층민의 생활 수준이 크게 향상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식민지기의 우리나라가 멜서스의 덫을 벗어나 근대적 경제성장 단계로 이행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근대적 경제성장으로의 이행이 있었는지 여부는 전반적 생활 수준이 얼마나 빠르게 증가하느냐를 보고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에 일어난 영국 산업혁명은 역사상 최초로 근대적 경제성장으로의 이행을 이끈 사건이지만 이 시기에 보통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은 향상되지 않았습니다. 영국 산업혁명이 획기적이었던 것은 이 시기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최하위 소득계층인 비숙련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이 하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중세와 근대 초기 영국에서는 제한된 자원을 이용해 생활하는 사람 수가 증가하면 생활 수준은 하락하고 흑사병과 같은 전염병으로 인구가 감소하면 생활 수준이 상승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영국 산업혁명을 계기로 인구와 생활 수준 사이에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사라지고 플러스의 상관관계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림 2는 멜서스적 정체로부터 근대적 경제성장으로 이행이 식민지기를 분수령으로 해서 일어났음을 알려줍니다. 1700년에서 1900년 사이에 남한 인구가 약 300만 명에서 1100만 명 정도로 증가하는 동안 쌀 임금 지수는 10분의 1로 감소했습니다. 식민지 시기에는
인구가 조선 후기에 2배나 빠른 속도인 1.3%로 증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하위의 소득계층인 비숙련 노동자 실질임금이 완만한 속도이긴 하지만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을 대표할 것으로 여겨지는 행여 사망자의 평균 신장이 식민지기에 약 2cm 정도 커졌다는 발견과 합치합니다. 해방 후에는 인구 증가 속도가 더 빨라졌지만 실질임금 증가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박이택은 2021년에 경제사학의 20세기 전반 서울, 도쿄, 다롄의 임금, 이중구조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논문은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기인 20세기 전반에 일본에서 비숙련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아 미나미 료신 교수를 비롯하여 일본 경제사를 연구하는 여러 연구자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은 루이스적 전환점을 통과하지 못하였고 비숙련 노동의 실질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1960년대에야 루이스적 전환점을 통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분석은 당시 일본의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동아시아 수준에서의 상품과 자본과 노동시장의 통합구조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모형을 가정한 것이었음을 지적한 것입니다. 일본의 비숙련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상승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시 일본의 경제가 근대적 경제성장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현대 주요 선진국에서도 양극화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1인당 소득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지만 하위 20%의 사람들의 소득은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비숙련 노동자들의 임금은 인적 자본이 거의 없는 사람들의 임금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고 인적 자본을 많이 축적한 숙련 노동자들의 경우 임금을 더 많이 받습니다. 한 나라의 성장을 임금의 측면에서 보고자 한다면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만이 아니라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 간의 임금 격차, 전체 노동자에서 숙련 노동자와 비숙련 노동자가 차지하는 구성의 변화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며 비숙련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상품과 자본과 노동의 광역적 시장 통합의 구조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실질임금의 장기적 추이를 살펴보는 인구 변동과 실질임금의 변화를 결합시켜 한국이 언제 매수적 정체에서 벗어나 근대적 경제성장으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외에도 살펴본 문제가 많이 있지만 실질임금의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임금격차의 구조와 추이에 대해 이 장의 필자이신 차명수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